대선 이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 캘리포니아 경선이 있는데요. 이 경선이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힐러리가 압승을 할 것처럼 비춰졌는데 초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로 백인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샌더스가 불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예상외로 초박빙이 되면서 샌더스가 캘리포니아를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경선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힐러리 낙마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빌 클린턴의 정치 참모 출신 선거 전략가 더글라스 쇼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샌더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경선 판도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샌더스의 막판 선전이 이미 클린턴 지지를 선언한 슈퍼 대의원들의 동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슈퍼 대의원이 한 500명쯤 많죠. 샌더스보다요. 샌더스는 수십 명에 불과한데 힐러리를 지지하는 슈퍼 대의원은 500명을 훨씬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까지 샌더스가 이겨버리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샌더스가 월등하게 힐러리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입장에서 대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메일 게이트에 법률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샌더스의 트럼프에 대한 경쟁력 우위와 더불어서 중요한 힐러리의 약점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힐러리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비호감도와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또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진보 진영에서 인기 많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는 시나리오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공화당 내에서 한때 트럼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폴 라이언이 나서고 어쩌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힐러리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은 상황이 악화되면 바이든 구원투수 카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대선 후보 확정을 코앞에 둔 힐러리를 향해 당신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힐러리는 경선 승리에 필요한 대의원 수의 97.1%, 즉 2383명이 과반수인데 2313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만 더 확보하면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샌더스의 역전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샌더스는 수학은 수학임을 인식하고 빨리 경선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경선이 끝나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열성 지지자들은 버니가 아니면 꽝이다라는 구호를 갖다가 앞세우면서 힐러리를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 전당대회에서 비민주적인 경선 규정에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거라고 이 민주당 지도부와 힐러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요, 이 힐러리를 갖다가 추대하는 일종의 축제장이 아니라 너네들이 힐러리를 만들라고 힐러리한테 경쟁력도 없고 문제도 많은 힐러리한테 사전에 500표 더 주는 그런 경선 룰을 통해서 샌더스를 이렇게 누른 거 아니냐라고 이 시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샌더스 아니면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 힐러리가 이들을 표를 어떻게 모을지도 관심거리라는 겁니다. 자, 힐러리가 젊은 층과 강경 진보 세력의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면요, 본선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샌더스는요, 힐러리를 향해서 역사상 최악의 외교 정책을 옹호한 과거가 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이 성명에서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힐러리의 견해는 동조한다. 그러나 외교 정책에 관한 한 힐러리 장관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 투표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참고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참전을 결정할 때 뉴욕주 출신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표결에서 찬성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결과를 고심하지 않고 리비아 같은 지역에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가다피를 공연히 바꿔치워서 리비아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라는 이야기죠. 샌더스는 우리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용감한 미군들이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힐러리가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다. 그래서 IS의 테러 가능성이나 동맹국가의 협력 축소로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샌더스는 힐러리가 과거에 했던 판단을 보면 트럼프 보고 그런 말할 자격도 없이 똑같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스위스에요, 한 시민단체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민투표를 관철시켰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성인은 1인당 한 달에 300만원, 이 어린이들은 78만원을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국민투표에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앞장을 서서 10만 명 이상을 표를 모으면, 서명을 받으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13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투표가 5일날 치러집니다. 이 기본소득을 일정하게 전 국민들한테 나눠주자라는 제도는 소득의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핀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돈을 받느냐? 합법적인 스위스 거주자는 모두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성인이 받게 될 기본소득은 스위스 1인당 이 월평균 가처분 소득 356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스위스의 개인의 전체 소득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하지만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게 356만원쯤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한 50%가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니까요. 그거 떼고 나면 한 600, 700 받아도 356만원 정도만 남을 겁니다. 자, 미성년자는 7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으로 300만원이면 가처분 소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죠. 스위스에서는. 그러나 이 국민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초에 스위스의 한 미디어 그룹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33, 반대 64로 반대가 2배가 더 높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00만원씩을 받고 애들은 78만원씩을 받고 살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하는 기대도 있지만은 이게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가지고 스위스의 경제 시스템을 망칠 거다, 이렇게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의회도요,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문제와 노동의욕 감소로 결국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스위스 경제를 망칠 거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요, 내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핀란드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가지고 성인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당국은 모든 시민에게 한 달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요. 세계가 장기 경제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실업자가 만연하고 이런저런 복지제도 속에서 돈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정부에서 매달 월급 주듯이 일정하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의 대부분을 소비를 할 거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나온 거죠. 마이너스 이자처럼 이것도 결국은 세계 경제 장기 불안과 이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부분 속에서 고민 끝에 나온 건데요. 근데 스위스 같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한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세계 경제가 참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어제 이랬대요. 3천만 명의 한국 국민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면 30조밖에 안 된다. 자, 차라리 뭐 전체 예산을 그렇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미국에요.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2013년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 5년 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얼마 전에 이 뭐 통상 문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국의 이 정부 재정 관료들 앞에서 했던 이 리퍼트 대사가 오늘 이 재무장관과 함께 한국은행을 찾아서 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매우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일로 한마디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와 재무장관 회담을 위해서 방한한 루 장관이 비공개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밀하게 협의할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한국을 갖다가 조용히 방문해서 이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갔다는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매우 미묘해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공화민주 할 것 없이 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환율 조작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 중국 등을 향한 통상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때 이 주한 미 대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별로 우리를 불편하게 안 한 사람인데 한국의 통상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환율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흑자를 막대하게 FTA를 이용해서 얻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 한국이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지만은 한국 역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상대국인데 미국의 지금 대선 쟁점이 이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의 공장들을 없애버리면서 막대한 자유무역의 이익을 얻어간다. 그것이 개요죠. 4월달에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환율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함께 관찰 대상국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 트러블 문제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리퍼트 대사의 발언, WTO의 한국 상임위원회 탈락, 그리고 미 재무장관의 한국은행 방문 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으로도 또 미국의 뭐 이란과의 교역 문제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때가 때인 만큼 매우 지금 이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틀림없이 한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원달러 환율을 한국의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달러 환율을 높여가지고 수출에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갔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통상 압력 문제, 경제적인 트러블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